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4년 내 최고치를 보인 제조업 PMI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7% 상승한 16,132.07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0.6% 높아진 1,839.77에 나스닥 지수는 0.7% 오른 4,267.55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대폭 개선돼 4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마켓은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속보치가 56.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53.7과 시장 전망치 53.2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반면 미국 동부와 남부의 제조업 경기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은 물론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6.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플러스 9.4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예상치 플러스 7.3도 밑도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건 줄어든 33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33만 5천 건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최근 4주 평균 실업률은 지난달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1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 선행지수 상승폭 0.1보다 컸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상승했지만 직전월의 상승폭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가 1.8% 오르고 천연가스가 3.6% 급등한 반면 휘발유 가격은 1% 내려 전체 에너지 가격은 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혹한에 의한 수요 증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1월 FOMC 의사록 공개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월 제조업 PMI가 4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며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는 장중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PMI와 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또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지수 급락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아직 미국 경제 회복을 낙관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신흥국 위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IMF가 미국의 출구 전략 속도를 조절하라고 경고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혹한으로 미뤄진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들려온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소식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이네요.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말 호주 시드니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립니다. 신흥국 위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신흥국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알려진 가운데 IMF가 계속해서 미국의 출구 전략 신중해야 된다 경고한 상황인데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에 좀 조절이 있을까요? 조절은 없을 겁니다. 네.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네. IMF는 계속 또 지적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풀린 돈이 이제는 거꾸로 세계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그 주요 이슈로 가장 먼저 다뤄드리는데요. 먼저 자료 화면부터 만나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는 화면은 내용은 한 미국의 경제 채널에서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Frail Emerging Market Hot Topic for G20 Meeting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frail이라는 그 단어는 취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로 쓰였으니까요. 취약한 신흥국들에 대한 내용들이 G20 회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국제금융협회 현재 CEO인 팀 아담스인데요. 이 CNBC와 회견을 가진 동영상이 현재 걸려 있고요. 이 밑에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런 갈등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선진국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한다는 IMF의 현재 후선에서의 지원 사격도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현재 인도의 중앙은행이죠. 라구암 라잔이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재무장관 이런 그 신흥국들의 내용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를 개진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나라들은 이른바 프레자일 5, 깨지기 쉬운 취약한 신흥국으로 분류가 돼서 적절하게 시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불만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사진이 아주 크게 걸려 있죠. 아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기 좋은 크기로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치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사진 하나로 어떤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옐런 의장이 웃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면 신흥국가의 저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My Way, 미국은 미국대로 간다라는 것이 현지 분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뽑아왔는데요. 좀 밀도 높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슈피겔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머징 국가의 문제점은 그것이 꼭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 재정이 취약하거나 정치의 후진성, 그 다음에 소요 사태 등 이런 그 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일부 국가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 이런 근본 원인이 먼저 치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될 것은 만약에 연준이 이머징 국가를 배려를 해서 테이퍼링을 일시 중단하거나 금리 인상 시기를 만약에 늦춰서 적정 시점을 놓칠 경우 그 후 폭풍이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는 더 큰 그 폭풍으로 불어닥칠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G20 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달래는 수준에서 현재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IMF의 후선에서의 지원 이런 내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중앙은행 간의 물밑 저촉에서 가시적인 성과 이런 내용들을 다소 좀 기대한다고 보겠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 경제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PMI가 4년 내 최고치를 보인 반면에 필라델피아 지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장중에 하락과 또 상승을 오가기도 했는데요.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봐야 될까요? 회복으로 봐야 될까요? 이 제조업 경기는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예.
거기다 이제 혹한도 북부와 동부는 아주 심했는데 남부는 좀 덜했고요. 서부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때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얘기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동북부 내용들, 코네티컷이나 워싱턴, 뉴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남부와 북부의 캐롤라이나주 이런 쪽이 좀 타격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별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그나마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고 이 내용 중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떨어진 수치로 나왔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오름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랠리 성격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2월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내용도 56.7로 예상치 53.7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신규 주문과 생산 부분, 수출 부분, 이 세부 부분에서도 많이 오른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표는 혼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현재 껄끄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은 월마트가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내용이 애플의 M&A 소식에 묻히는 부분인데요. 지난 4분기 순이익이 무려 21%나 감소를 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미국의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월마트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 많이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머징 국가의 그 현재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로존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독일은 좀 내려갔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혼조 국면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로존의 2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속보치가 52.7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확장 기준 미달 수치가 프랑스가 2개월 연속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조업 지표 호조가 뉴욕 증시 상승세를 좀 탄력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뉴욕 증시 최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혼재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부분에 시장의 심리가 맞춰지는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높은 국면은 현재로서는 좀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1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요구 의견들이 있었죠. 또 여기에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내년 중반쯤에 금리 인상을 전망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가 5년 만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보내드린 이슈는 이제 G20 회담,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의사록을 봤잖아요. 몇몇 의원들이 아주 적정한 시점에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이 좋겠다. 금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란은행도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해달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올해 초에 상반기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금리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먼저 살펴드리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영국 텔레그라프의 웹사이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죠. 마틴 위얼, 그 영란은행 9명의 그 통화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내년 빠르면 1월 정도에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데요. 영국은 이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영란은행의 첫 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영란은행은 현재 실업률은 7.2로 발표가 됐지만
현재 런던 지역의 물가, 특히 부동산 가격이 6%나 전년 동월 대비 6%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현재 고민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마틴 위원, 이 정책위원이 어제였죠. 어제 영국의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을 현재 영국의 가디언지가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2015년 봄이 오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지 소로스가 S&P 500 지수 풋 포지션을 크게 늘린 부분이 4, 4분기에 내용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 특히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가장 좋지 않은 팩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이제 부담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혼조를 보인 반면에 중국의 어제 제조업 PMI가 48.3,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HSBC PMI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7개월째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반등을 못하네요. 그 1월 수출이나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 지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부채가 있는지 국가에서 적절하게 통계 수치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 사진부터 보시겠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 China February Press PMI hit 7 months low, spook market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이 스푸크라는 내용인데요. 시장을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톤은 조금 현재 패시미스틱, 좀 위협적 요소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그 전문가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중국 수출 호조의 배경은 유로존, 가장 수출이 많은 부분입니다. 유로존과 EU 쪽에 그 수입 수요가 많고 미국이 아직 경제가 건전하기 때문인데요. 10% 이상 현재 치솟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소프트 랜딩, 이 소프트 랜딩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3월 3일 전인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올해 GDP 성장률 7.5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중국 증시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름하는 지표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지표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주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볼 수 있겠네요. 레그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정리해보고 또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동반 하락이 있었는데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의 HSBC PMI가 7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제조업 위축에 대한 시장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반덤핑 규제 철회 소식으로 제강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큼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7개월 내 최저치, 또 7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하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 제조업 지수가 어저께 좋지 못했죠. 네. 예상치 49.6보다 48.3 정도가 나오면서 7개월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뭐 앞에서 이현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주에 경제지표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던 부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천천히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상반기에 조금 미니 경기 부양을 좀 이르게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어저께도 뭐 시장 자체가 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뭐, 엄청나게 뭐 하락폭을 좀 키우거나 그러지 않았고, 중국 증시 자체만으로도, 소폭 약세로 마감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것을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시장 추세를 좀 크게 급락시키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더 보여주면서 방향성 탐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경제지표 좋게 나오면서 어저께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너무 중국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증시가 생각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 0.18% 소폭 하락했는데, 앞으로 중국 증시의 좀 흐름을 더 하락을 봐야 될까요? 하락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는 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지난 이제 1월 중순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춘절 이후죠. 예. 춘절 이후부터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었어요. 2월달 증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경제지표라든지 중국 경기, 예를 들어서 신용경세 이런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개선되는 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 2000포인트대에서 2130포인트, 140포인트대까지 한 5에서 6% 이상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기간 조정은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 한 2200포인트대까지는, 더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보다는 2200까지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해 증시네요. 미 상무부의 반덤핑 규제 철회 소식에 제강주가 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제강주들이 뭐 어제 그저께 뭐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네. 했었는데, 일단은 미 상무부가 이제 그저께 발표를 했죠. 유정용 강간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려줬죠.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한 9개 국가가 동시에 이 반덤핑 이 협의를 진행을 되고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반덤핑이 인정이 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일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들 국가들 대비해서 경쟁력 우위가 높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강주들 어저께 좀 흐름을 어제 그저께 나름대로는 좀 기대를 보였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 기업군들은 수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80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규모로 따진다면 8억 달러 규모인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가격 경쟁력 우위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예전에 2010년도인데요. 중국이 이제 미국의 유정간 반덤핑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규모가 4배로 증가했었던 거를 비춰본다라면은, 이번에도 그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국내 기업군들의 미국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정관이라든지 석유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아 제강이라든지 슈스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미국향 수출 규모가 한 60-70%
많게는 60, 70%, 적어도 50% 이상 차지하는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군들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자. 다만 뭐 세제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강세로 뛰면서 마감을 했었죠. 어저께도 한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기간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 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작년에 셰일가스 개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영향이 이 반도핑인데 우려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작년에 주가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라면. 네, 건설업에서도 최근에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기자재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 건설주들이 어저께도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게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약 지금 한 445 단지 정도가 지금 그 재개발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 지방보다 서울 쪽이 오히려 공사 단가라든지 이렇게 더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또 활발하게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작년에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구조를 법을 좀 간소화해줬고 이번엔 또 재건축 법을 간소해줬다는 부분들은 건설주들 뭐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3개월째 상승 중인 주택경기 실사지수라든지 또 1분기 해외 수주가 전체적으로 한 230억에서 220억 달러 정도를 상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걸 봤을 때는 건설업체들 좀 예전보다는 다른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몇몇 종목군들 지점 고점을 돌파를 했고 혹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6,000대를 돌파를 해서 3만원대를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직전 건설 고점대 8,500원대에서 일단 올라왔고요. 뭐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려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신다라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재건축이라는 얘기는 국내 건설이거든요. 네. 국내 건설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 레미안이 뭐 누구든지 사고 싶은 아파트의 1위 기업으로 항상 브랜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군들 중심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들 기업군들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에 집중하는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하시네요. 오늘 미국의 제조업 지표 상승 등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전략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국내 증시도 한 이틀 만에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무엇보다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종합주가 지수는 194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530포인트 정도 돌파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면서 건자재 혹은 조선 전자결제주들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좀 꾸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흘째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 오늘도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을 한번 기대해봐야겠네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구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일본의 기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에 또다시 완성차 업종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완성차 업종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칠까?
왜 일본 얘기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를 흔들리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달러 환율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 102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100엔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엔화 같은 경우에 약세 기조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연말에 비해서는 지금은 또다시 낮아진 모습이었다. 그래서 연말에 104엔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102엔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한다. 바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그다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바로 민간 대출에 대해서 2배가량을 확장적으로 늘리면서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적인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업종인 바로 자동차 업종은 또다시 주가가 빠지는 결과치를 초래를 했는데요. 과연 현대차, 기아차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봐야 될런지 아니면 또 다른 번외적인 문제로 빠진다고 봐야 될런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대차 다시 한 번 더 22만 2천원까지 내려가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바로 박스권 하단 잡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가 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서서 2013년에 영업이익률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1위는 BMW네요. 2위는 현대차, 그리고 3위는 토요타, 4위는 기아차, 5위는 다임러, 바로 벤츠사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 10.3%대를 나타내는 반면에 현대차는 9.5%, 그리고 토요타는 9.4%, 그리고 기아차는 6.7%를 나타냈습니다. 생각보다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작년에 영업을 상당히 잘했구나. 엔화적인 약세 기조에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바로 OPM은 아직까지도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엔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엔화가 내가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동차 업종에는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만을 미쳤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같이 볼게요. 글로벌 완성차 2013년 영업이익률과 PER, 바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어떨까? 자, 높은 PER 높은 OPM 대비 저평가가 되는 곳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 옆에 10배짜리에 지금 토요타와 혼다가 있겠고요. 대신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앞서서 환율적인 부분은 예전과 비슷하다면 아직까지 그런 환율적인 부분이 이슈가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적인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네, 물론 작년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엔화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보다는 숨겨진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화면 같이 볼게요. 현대차 그룹의 유럽 판매 및 점유율 추이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 대한 회복세는 이어져 가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유럽 판매 및 점유율 추이는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5%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와 기아차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종은 바로 모닝 시리즈였습니다. 그만큼 소형주 패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한계점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좋은 관점이라는 거죠. 자, 도요타와 혼다의 주종은 바로 중형차 및 대형차입니다. 그러면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시리즈로 가고 있겠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바로 소형차 위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한계치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유럽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중형차와 대형차가 좀 더 많이 팔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점이 부각이 돼야지만 지금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욱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 주가 한번 보시면요. 제가 현재 자리에서 조금 위험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망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히 힘든 자리까지 또다시 내려오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연장선상 하단 매물권을 어느 정도는 지지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맥점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현대차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기아차도 같이 한번 볼게요. 기아차도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 하방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죠. 주가 자체가 빠질 수 있는 어느 정도는 하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자. 그래서 일본의 엔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 둘 다 현대차는 기아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적인 안정세가 뒷받침되어야만 중국에 대한 판매량 회복 자체가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오늘 안 사셔도 다음에 또다시 기회는 오기 마련이죠.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더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바로 완성차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즐거운 수익률로 오늘 일주일을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오는 21일 시드니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 대책에 대한 위기, 또 신흥국 위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할 것을 내줬고, 최근에 IMF가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조절, 영향이 좀 있을까요? 테이퍼링 속도는 아마 유지될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신흥국 위기가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 성토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선진국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선진국들이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이 신흥국 위기에 대한 뭔가의 조치 아니면은 정책 공조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마 의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RB 위원들 자체가
처음에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신흥국의 동의를 구해놓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FRB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은행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미국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은 결국 그 위기가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은 아마 미국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대체 어떤 정책 공조에 대한 어떤 성명서 채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신흥국 위기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흥국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통화수업,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와의 통화 수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신흥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그 어떤 그 테이퍼링이나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던스를 좀 제공해서 신흥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위기국들한테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든가 이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21일 날 하는 거 오늘부터 하죠. 오늘 아마 이 부분에 좀 관심 있게 내용을 주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회의 결과 후에 미국은 어떤 대응책,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부채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지만 금융위기에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뉴스 해석하기마다 참 다른데 중국 경제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국 경제가 뭐 경기 둔화가 되고 있고 신흥경색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를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되면 사실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흑자가 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아직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정부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일사불란하게.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또 지금 그 중국의 그 어떤 지금 예대율, 그러니까 과거에 아시아 위기라든가 미국의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든가 이 시점에서의 은행들의 예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현재 뭐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IMF 당시 우리나라 예대율 대비로 거의 뭐 50%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어떤 지금 금융위기를 걱정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시겠지만 HSBC PMI 지수가 나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승해서 끝났어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 물론 과거의 6,000포인트에 비하면 진짜 택도 없죠. 그렇지만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한 뒤부터는 웬만한 재료가 중국을 흔들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금융위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려 정도로 보는 게 좋겠고, 오히려 중국은 올해 저는 사실 작년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떤 신용경세 우려하면서 한 번 더 다운됐다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중국은 올해는 좀 더 나은 어떤 경제 성장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PMI 지표 부진에도 상승하고 있는 상해 증시, 계속해서 이사님께서는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시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디플레 또 인플레 가능성은 다를 텐데 정말 한국 경제에 필요한 현재 차기 총재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뉴스가 이제는 이제 한 달 정도 논란이 될 겁니다. 누가 되는지. 왜냐하면 어저께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있었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치유자 임명돼야 한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치유자다. 그렇다면 지금 차기 총재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사람을 원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전 세계가 금리 인상되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조가 만약에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본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좀 위험해지죠.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2.5, 3 이렇게 해서 물가 연동제 뭐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 수치만 보고 있는 어떤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발 좀 시장을 한번 가봐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월급 받으실 분들도 월급 깎이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수치만 보고 이건 이렇다. 지금 미국 FRB가 그 케이스죠. 실업률 수치만 보고 고용률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버리면서 뭐 테이퍼를 한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디플레이까지 온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디플레이를 막는 방법은 일단 뭐 교과서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다면 차기 총재 이때까지 디플레이가 없다한 어떤 김준수 총재는 금리 동결을 유지했지만 다행히 그 금리 동결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지만 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면 차기 어떤 한국은행 총재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은 다시 시장으로 재진입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한 해 늦췄지만 올해가 좋은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져나가는 외국인의 자본을 막을 수 있는 통화정책,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져야겠죠.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1일 굿모닝 대방 예감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